광동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동고등학교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한광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기에 앞서서 교감 선생님 말씀 잠깐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광동고등학교 교감 이창준입니다. 제가 교감으로 고등학교 온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을 하고 저한테 이걸 어떻게 할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저간에는 학생들을 잘 교육하고 싶은 그런 그 성의가 배어 있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좀 그런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주시고 또 이제 그 결과는 그 우연히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지만 광동고등학교가 그동안 많이 발전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로 제가 3년 반 전에 광동고등학교를 떠날 때보다 많은 것들이 발전해 있더라고요. 제가 걷는 그 어떤 조직을 보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보나 이런 다양성을 쉽게 담보해내기가 어려운데 선생님들이 성의를 갖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이 그런 교육 활동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런 그 광동고등학교의 그런 여태까지의 결과들은 선생님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선생님들이 이런 노력들이 뒷받침돼서 광동고등학교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예비 학부모님께서 앞으로 광동고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는 뭐 지역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면 알겠지만 저희가 가장 오래된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1952년에 개교를 했고요.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광동고등학교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 대입 입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최근에도 아마 진접지구까지도 좀 소문이 좀 도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반고등학교고요. 36개 학급, 대략 한 1,100명 정도가 지금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인데요. 간단한 뭐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수시 정시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 수시 전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위주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 두 전형이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고요. 이 수시 전형은 9월에 6번, 총 6군데 학교에, 물론 동일한 학교에 2번 지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6군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시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수능 위주의 전형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형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보면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했는데 이런 내신 성적을 가지고 객관화된 점수를 가지고 이제 경쟁하는 그런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과 함께 자진 봉동 이렇게 해가지고 창체까지 합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한 서류 점수까지 해서 입학을 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생부 교과라든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능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3합 7, 2합 5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 3은 수능 4개의 영역 중에 몇 가지 영역에 해당되는지를 말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7은 이 영역에서의 등급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의 3합 7이라는 얘기는 3개의 영역에서 7등급을 맞아야 되는 건데 2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하면 최저 등급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능 최저 등급 때문에 아이들이 1단계 면접을 다 통과하고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그 인원수에 이거 작년 자료라서 좀 요 고1, 고2가 좀 잘못됐는데 지금
요렇게 우뚝 쓴 애들이 있죠. 요게 지금 고3 아이들입니다. 황금 돼지띠 애들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지금 요 애들이 고2고요. 요 아이들이 고1입니다. 현재 고1. 28년도에 1학년. 가장 인원수가 적고요. 대부분 중3 학부모님들이 요 29년도에 입학할 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1보다는 조금 더 인원수가 좀 는, 그래서 좀 경쟁이 좀 더 치열한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N수생이라고 재수생이나 삼수생 뭐 더 이상 해서 N수생이라고 부르는데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요 이야기는 왜 드리냐면요. 사실 수능에서 유리한 학생들은 재학생이 아니라 재수생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재수생이 수능 점수에선 유리하게 맞아서 요 비율이 늘어날수록 재학생의 정시 합격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드린 거고요. 대입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물론 이게 2028년도의 대입은 아니에요.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2028년도에 대입을 좀 궁금해하실 텐데 그건 제가 뒤쪽에 따로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있는 대입의 경향성을 알고 있어야 향후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집 인원은 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수시 모집 인원이 좀 증가를 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증가한 거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수시 모집 중에서는 또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많이 선발 인원이 증가했고요.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하는 기회균형, 지역균형 이런 것들이 좀 증가했고요. 논술 전형이 최근 증가를 했습니다. 네, 논술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학폭 조치사항 의무 반영에서 학교 폭력이 가해진 학생에 대해서는 대입에서는 선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올 초까지만 해도 의대 정원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기존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자율 선택제 확대가 좀 변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기존에 그대로 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학생부 그 교과에는 우리가 흔히들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일부 대학들은 또 면접까지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서류평가가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학생 생활기록부에 있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과 수능 최저가 있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논술이 있는데 아마 학부모님들도 그 학교 다닐 때 논술 전형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그때의 논술 전형은 글쓰기 능력인데 요즘엔 글쓰기 능력이 아닙니다. 요즘은 수리적, 논리적, 해석적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글쓰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까다로운 논술형 그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고사 90년대 초반에 봤던 그런 본고사의 입장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실기는 뭐 과거에도 뭐 어학이나 뭐 수학 이런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도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이들이 따로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지금 로봇을 지금 전형을 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정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올해 그 권역별 전형 비율인데요. 딱 봐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요 왼쪽에서 보면 이제 스카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서울대, 연대, 고대를 스카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에 15개라는 얘기는 서성한, 중경, 외시 이렇게 들어가는 상위권 대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권, 수도권, 교대, 직어국이라고 하는 건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해서 강원대라든가 충북대, 충남대 이런 대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 비율 이렇게 보시면 스카이는 수능이 좀 많구나, 전국적으로는 교과가 많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국으로 가장 많은 전형 비율은요 역시 학생부 교과입니다. 그리고 수능을 중시로 하는 정시는 18.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가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뽑으니까 교과에 집중해야겠구나 라고 보시는데 대부분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스카이 가면 너무 좋겠지만 최소 15개 대학
주요 대학에 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스카이급은 지금 정시가 40%나 되고요. 교과가 9.5%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전국 45%와 비교하면 거의 뭐 5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정시도 40%인데 전국으로 보면 18%이기 때문에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울권으로 들어오거나 주요 대학으로 들어오면 이 교과 전형과 정시 전형의 비율이 바뀝니다. 15개 대학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정시 비율이 39.5%로 40%에 육박하고요. 교과 전형은 11%밖에 안 되는, 실제로 전국에 비해서는 별로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은 대학에 가려면 정시 준비와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좀 나눠서 얘기하면 대입은 기존 현행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시에서 40%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60% 모집하고요. 정시에 40% 모집하겠다. 과거에는 얘가 8대2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수시가 80%, 정시가 20%. 그런데 점점 수시에서 교과, 즉 학교에서 내신 퍼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1등급인데 이 아이가 수능 성적은 4, 5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대학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시의 비율을 늘려간 겁니다. 적당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내신 성적은 다 아시겠지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능은 평가 방식은 변화 없고요. 선택 과목이 폐지됐습니다. 모두 통합형 과목입니다. 아이들 선택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면 모든 아이들이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줄 세울 수 있어요. 예전에는 문이과가 나눠져 있고 선택 과목 나눠져 있으니까 어떤 애가 더 잘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모든 과목을 동일하게 보니까 누가 1등이 누가 꼴찌인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자, 일단 수능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편 한번 보시면 돼요. 다 공통입니다. 선택 과목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 한 줄로 세울 수 있다. 내가 몇 등인지, 전국에서 몇 등인지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이과 서열이 분계됐습니다. 과거에는 뭐 문과 1등 학과, 이과 1등 학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이과 1등 학과는 당연히 의대고요. 그다음에 문과 1등 학과는 커뮤니케이션 학과. 예전으로 따지면은 신방과, 신문방송학과. 그게 요즘에는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문과 1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의대 1등, 뭐 약대 2등, 뭐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부 학과는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기 쉬울 수 있다. 수능도 물수능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아까 통합. 그다음에 사회랑 과학도 다 같이 보잖아요. 문과, 이과 상관없이. 그러면 사회과학도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물수능이 돼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 물수능을 변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하겠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 서울대와 고대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겠답니다. 분명히 정시에서는 수능만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에서도 너네가 3년 동안 공부했던 내신 성적을 보겠다. 성실도가 있는지 보겠다. 한 방에 잘 본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를 도전하려고 하는 상위권 대학을 도전하려는 학생들도 내신 성적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 못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은 언제 배울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고요. 이 세 과목을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세 과목 배우고요. 수학은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우고요. 영어는 영어원, 영어2인데 이건 2학년에 다 배웁니다. 그리고 한국사, 통사, 통과는 다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1학년 때 세 과목, 2학년 때 세 과목, 2학년 1학기 세 과목, 2학기 세 과목, 3학년 1학기 두 과목 이런 식으로 고르게 좀 분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 과목을 한쪽에 몰아서 듣지 않고 균등하게 골고루 좀 나눠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신 성적 상대평가 5등급제인데요. 아래쪽만 보시면 돼요. 요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고요. 22 개정교육과정 보시면 되는데 간단해요. 속차 등급은 5등급으로 하겠다. 표준 편차는 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간단합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아래쪽에 있는 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과거였고요. 위쪽에 있는 5등급이 현재 지금 사용하는 등급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1등급을 보시면 지금 개편한 1등급을 보시면 과거에 1, 2등급을 합쳐놓은 거랑 비슷합니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 1등급과 2등급을 변별하고 구분할 수 있었지만 지금 5등급제 내신 성적에서는 1등급 안에 어떤 놈이 과거 1등급이고 어떤 애가 2등급인지를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대학에서도 얘가 최상위권인지 그냥 상위권인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분명히 또 다른 잣대를 가지고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학생부 비교과 활동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이 전공 적합성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교과에서는 이제 교과 성적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서 여기 교과 이수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과 이수 현황이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학과나 뭐 아니면 기계공학과나 이런 거 들을 때 뭐 수학을 뭘 들었냐, 과학을 뭘 들었냐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논술은 뭐 실제 이제 증가할 예상이고요. 실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이 가고 있고요. 수능은 변별력이 소폭 하락한다. 물수능 될 수 있다. 그래서 교과 평가 도입한다. 내신 성적 보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를 좀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종합에서는 세특이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어떻게 써야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지 대부분 알아요. 그런 자료들도 서로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써지는 내용은 우수한 내용인데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특색 활동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각 영역별로, 진로별로, 전공별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좀 만들고 있고요. 네, 아래쪽에 뭐 수능에 대한 부분들, 학교 수업을 통한 수능 준비가 가능하고 공부 습관 갖추기, 학생부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교학점제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릴 건데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시죠? 이게 아이들이 배워야 할 과목인데 전부 다 배우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왼쪽에 있는 이 공통 과목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다 배워야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권, 과학등 실험 이건 다 배워야 되고요. 요 일반 선택 과목에서 붉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건 반드시 또 들어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전공 적합성에 따라서 학생이 선택하면 돼요. 아이들한테도 이 많은 과목들 다 소개하려면 한참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은 2번, 3번 선생님이 다 들어가서 과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체육도, 예술도, 기가, 제2외국어 이런 과목들도 쭉 있고요. 일단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능 출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편제를 다 해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보면 학생 개별적 특성에 들어가는 과목 사회과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문계열 쪽은 사실은 그냥 폭넓게 사회계열 쪽으로 아무거나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과학은 무조건 학과 연계한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뒤에 표로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고등학교 선택 과목과 공동교육과정 활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아래쪽 보시면 전문교과 이수가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생들은 어려운 거 들으면 유리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걸 들어야 됩니다. 대학에서 원하는 거. 물론 전문교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특목고 애들은 이거 합니다. 하지만 우린 뭐 특목고 아이들만큼 수준이 높고 걔네들 거의 다 카이스트 가거나 특수대학들 가거든요. 그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진로 선택 영역 정도까지만 들어주면 됩니다. 서울대 이제 전공 연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과목 들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그냥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권장 과목은 상황이 안 좋으면 못 들을 수도 있는데 핵심 권장은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수리과학부 통계학과에서는 미적 확통 기하를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환경과학과에서는 물리, 화학, 지구, 미적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학과별로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지 정보가 다 제공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학생들한테 다 제공할 예정이고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학과만 정해지면 뭘 들어야 되는지가 다 안내가 됩니다. 요즘 뭐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자연계열 선택 과목 예시 보면
학문이 뭐 수학이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 다 들어야 되고요. 컴퓨터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야 되고 뭐 건설, 건축 이런 것들은 미적 들어야 되고요. 네, 이런 거. 네, 천문지구 미적 들어야 되고요. 물원, 뭐 지원 뭐 이런 것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학과별로 이렇게 들어야 될 과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서울대 전공 그 가이드 개편 방안인데 뭐 이공계 쪽, 자연계열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 과목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공통 과목 있었고 일반 선택 있었고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있었는데 공통은 뭐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다 들은 걸 빼고요. 일반 선택이 기본이거든요. 그걸 다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화생지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런 과목들 다 듣고 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기계공학부, 전기전자 이런 애들은 물리 어렵지 안 들을래? 아니 들어야 돼.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경희대 자연계열인데요. 이게 기존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요. 그럼 핵심 과목은 뭐냐? 이걸 안 들으면 너네 감점하겠다. 권장 과목은 이거 들으면 점수 더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핵심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감점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교를 해보면 과거의 권장 과목에 있던 것들이 이제 핵심 과목으로 옮겨진 게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학생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나중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인데요. 앞쪽에 있는 건 이건 모든 학생, 광동고등학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될 과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과목이에요. 다 똑같이 듣고 있고요. 뒤쪽에 넘어가면 이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 적합성, 진로 이런 부분 학과에 맞춰가지고 선택 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위쪽에 있는 건 국영수 중에 하나 듣는 거고요. 아래쪽에는 사회과학 중에 3개 듣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2외국어 중에 하나 듣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국영수 중에 하나, 사회과학 중에 3개, 제2외국어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과목이 너네들한테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그 중앙현관에 쭉 게시를 하고 유리창에 다 붙여가지고 과목이 한 4, 50개 되는 것 같아요. 그 과목들을 다 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수 있게 한 2주 정도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과목들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도 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다 정보가 제공되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이제 선택 과목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입학하게 되면 저희 이제 교육과정부장님이 한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1학년 학부모님들 이렇게 초청을 하세요. 일로 초청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교육과정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선택 과목 할 때 어떤 걸 중요시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와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끝나면 바로 3학년 부장님이 또 대입에 대한 부분들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딥하게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선택 과목 수요조사하고요. 뭐 6, 7월에 수강 지정을 한번 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9월, 10월에 정정을 하고 과목을 확정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 좀 말씀드리고 가려고 좀 띄웠는데요. 사실 이제 입학하시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미수학생, 그 졸업 여건을 도달하지 못한 학생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100점 만점 중에 40점을 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나머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나머지 공부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공부해서 다시 시험을 보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도는 2등급 이렇게 나오고요. 비고란에는 아무것도 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석률 3분의 2 즉 예전에도 이제 출석률이 전체 1년 중에 191 중에 63일 이상 결석 안 하면 다 진급시켰는데 이제는 과목별로 3분의 1을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 학습이라고 이렇게 이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 학습을 이수한 학생들은 사실 출석률이 모자른 거잖아요. 그러면 성적표 비고란에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 학습 실시했다라는 게 비고란에 적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병이라든가 무단이라든가 결석을 3분의 1 이상 하게 되면 이 성적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요. 만약에 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도 안 받고 추가 이수도 안 했다, 추가 학습 이수도 안 했다, 그러면 아이들 성적표에 성적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비고란에 미수 이렇게 뜹니다. 아직 교육청 교육부에서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미수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졸업을 안 시키느냐? 졸업은 시켜요. 근데 졸업장은 안 준대요. 근데 확정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얘는 수료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졸업을 시킬 건지 말 건지, 졸업장 부여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아직 미지수에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미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을 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보충 지도는 한 학점당 5시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 수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머지 공부를 학점당 5시간, 예를 들어 4학점이다. 통합과학이 4학점이거든요. 나머지 공부하면 20시간 나머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2차 집필 끝나고 방학 일주일을 계속 다른 학생들은 일찍 귀가해도 이 학생들은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